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1월 18일 월요일인데요.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 오늘부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진짜 겨울이 찾아온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서영 기상 칼럼니스트. 그러니까 주말만 해도 좀 포근한 느낌이 들었는데 저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 보니까 손이 시려울 정도더라고요. 진짜 겨울 같죠? 네, 올 게 온 겁니다. 그동안 너무 고온으로 높았던 날씨 탓에 이맘때에 어울리지 않는 날씨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하. 사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어라고는 하지만 올해 추위 같은 경우는 많이 섭섭할 수 있습니다. 아하. 계속 왔었어야 되는 건데 늦춰진 것이 한 번에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겨울이 추위가 왔다. 그렇죠. 춥게 좀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에 나타났던 낮 최고 기온이 평년 이맘때에 나타나야 될 기온보다 10도 이상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침 최저 기온이 평년 이맘때 낮 최고 기온 뿐만 아니라 네. 아침 최저 기온이 평년 이맘때 나타나야 될 낮 기온보다도 높게 오를 어. 정도라고 하니 예. 얼마나 포근했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예. 일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지금 뭐 한파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보다 15도 아래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 영하권을 보이고 있고 지금 강원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온도 계상으로는 영하 9도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바람이 초속 3에서 한 5m 정도 불고 있기 영하 때문에 9도까지 떨어졌다. 체감 온도가 거의 한 3, 4도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추운 12월 초에 해당되는 초겨울 날씨임은 좀 명확하고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남부 대부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 시간쯤이면은 2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 네.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15도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제에 비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네, 한파 뭐 주의보 특보 내려진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느 곳도 지금 내려졌습니까? 어제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4시에 순차적으로 기상청에서는 한파특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지금 강원 남부 지역 그리고 충청과 경남과 전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한파의 강도가 극심한 전북 동부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거든요. 이맘때 내려지는 이 한파특보의 기준은 강추위가 얼마나 찾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전날보다 얼마나 기온이 뚝 떨어졌냐, 네. 얼마나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왔냐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보통 한파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조건이 또 있습니다. 네. 이 기온이 3도보다 낮고 평년보다 3도가 낮을 때의 기준이어서 지금 내려진 지역들인데 예. 경보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15도 아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어제보다는 어제 그리고 뭐 그제보다는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왜 한파주의보가 안 내려졌냐면 마지막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기온은 떨어졌고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졌고 3도 아래로 떨어졌는데 네. 평년보다 3도 낮게 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아하.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추위가 평년 이맘때보다 워낙 높게 올랐던 기온 탓에 최근에. 지금 오늘 아침에 굉장히 아침에 장갑도 좀 필요했으면 좋았을 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지금 오늘 아침 최저 기온 같은 경우에는 서울 관측 지점이 0도였거든요. 근데 평년 이맘때보다 불과 한 2, 3도 정도밖에 낮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맘때 와야 될 추위가 이제서야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갑자기 겨울이 찾아왔다는 그렇죠. 느낌이 딱 맞는군요. 어쨌든 계속 이번 주나 다음 주 이제 쭉쭉쭉 추위가 좀 이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번 추위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좀 추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장기간 좀 이어졌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만 좀 추위를 견디신다라고 하면 이번 추위는 좀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까지만 춥다. 많이. 오늘보다도 기온이 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그래도 내일 아침은 그 올라가는 폭이 좀 더디기 때문에 좀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과 같은 좀 추위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바람은 좀 오늘 낮부터는 좀 잦아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추위는 좀 덜할 겁니다. 수요일에는 이맘때 비슷한 아침 기온, 낮 기온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기온이 잠시 또 오르는 듯 하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추워진다라는 말보다는 또다시 이맘때의 기온으로 내려선다는 점. 그래서 이제 앞으로 11월 말 그리고 12월 동안에도 그렇지만 기온의 변동폭이 좀 들쭉날쭉한 그런 기온 추웠다 변화가 따뜻해졌다 계속 반복된다는 나타나기는 말씀이신가요? 하겠지만 최근같이 갑자기 평년보다 10도를 웃돌거나 갑자기 평년보다 한 3, 4도를 밑돌거나 그래서 그 기온 폭 자체가 한 15도 이상 벌어지는 그런 날씨보다는 평년 이맘때 수준 안에서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수준의 그런 날씨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날씨 좀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바람도 불고 있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어제 보니까 제주에서 풍랑특보에
이 중국 어선 500척이 긴급 대피한이 있었다 이런 일도 있었던데 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찬 공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지상층에서 수평적으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찬 네. 공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도가 높은 곳에서 거의 하강하듯이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위에서부터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 그만큼 기압차, 누르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이 기압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서쪽 해상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우리나라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거의 초속으로 따지면은 한 14m 정도에 해당되지만 시속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50m가 넘는 오, 강한 강풍이 굉장히 빠르고.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불고 순간적으로 부는 바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속 70에서 90km에 가까운 바람이 특히 서해상, 남해,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기 때문에 2016년에 1,200여 척의 그 배들을 좀 대피시켰던 그 이후에 지금 최대 규모로 중국 어선들을 지금 대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낮부터는 좀 해제되는 구역들이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내일 새벽까지는 풍랑특보가 해제되는 수준의 바람은 좀 약해지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물결이 최대 3에서 5m까지는 그래도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까지는 이제 해상 주변에 계신 분들 해안가 주변 접근하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제주로 여행 가시는 분들,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들도 뭐 조심하셔야겠는데 취소되는 여객선도 그렇죠. 있을 아무래도 것 좀 같아요. 어선이나 선박 운항이 더 직접적일 수는 있기는 네. 하지만 워낙 지금 강풍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람에 영향을 받는 교통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 꼭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파에다가 바람까지 분다고 하니까 한 주간 유의하시면서 보시도록 하겠고요. 자, 리포트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고 대선 비용 433억 원 반환 문제와 엮여 있어서 민주당이 당천에서 직접 대응에 나선다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금요일이죠. 목요일이죠. 선고 나온 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재판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한 언급한 게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를 좀 비판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 얘기입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입니다.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윤석열은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가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질서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 절차를,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수훈 부위원장님 이 배경 한번 듣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남용 비판하면서 특검해야 된다 얘기 나오고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사법부 좀 비판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 사법부를 비판했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에 대한 비판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김문기 씨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죄인데 왜 사진이 조작돼서 골프 친 것처럼 하느냐는 유죄다. 이거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 사진상에는 골프 친 날도 아니고 그 사진이 여러 명이 찍은 걸 4명이 찍은 것처럼 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진과는 다르다 이런 측면인데 이걸 김문기는 모른다는 무죄인데 김문기랑 골프 친 것처럼 보인다는 유죄라는 게 상식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너무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판결이 났지만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조차 안 하지?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고 그러면 재판이 없는 거잖아요. 유죄 판결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처럼 너무나도 탈탈 털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받으면 다 위기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야당 대표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가 너무 쉽게 그냥 그 지위를 잃은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에서 떨어지면 무조건 뭐 다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불공정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검이다. 특검으로 가야지만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입니다. 네. 자, 박상수 대변인,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 이후에 처음으로 입을 연 겁니다. 많은 어떤 얘기를 할까 관심이었는데 다른 최고위원들이 한테 먼저 발언 기회를 주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특검에 대한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본인 리스크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죠.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에서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제 그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뭐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검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검찰이 지금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단을 했으면 이에 대해서 최소한은 뭐 사과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다툴 것은 다투겠다. 뭐 이 정도의 발언을 하는 게 상식적인 것이고 어찌 보면 수권 정당의 당 대표로서 수권 정당을 노리는 그런 정당의 당 대표로서의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그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는 검찰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는 거는 그냥 이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투쟁하겠다. 이게 수권 정당을 노리는 정당의 모습일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앞서 이승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고 재판받은 후보는 2명이 있습니다. 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호 6번 허경영 후보가 있어요.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의 양자였다라는 이 발언 하나로 해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그에 비하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오히려 가벼운 형량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처럼 중요한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던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문제 삼는기보다는 차라리 민주당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190석이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180석이죠. 네. 180석이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대안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만 대선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180석 가까이 되는 이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같이 해가지고 사법 질서와 도전하고 싸우겠다는 모습은 앞으로 집권을 노리는 정당으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지난 주말 장외 집회 때 이재명 대표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면서 어떤 사법 리스크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쭉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금은 또 특검 얘기로 하면서 좀 약간 전환하려는 느낌도 보이는데 지난 주말 그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마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일단은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게 일단은 대선 비용 434억 원 이 반환 문제와도 아마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이승훈 위원장님 일단은 법률가 출신 의원들 위주로 해갖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죠. 뭐 민주당의 재산이 한 7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434억이면 건물 빼고는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장 정책 기능이라든가 뭐 홍보 기능이라든가 모든 게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야당 대표가 김문기 씨 모른다, 기억이 없다, 또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 뭐 이 정도 수준 갖고 민주당에서 434억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법과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법만 갖고 되나요? 법만 가혹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되나요? 양심이 있어야죠. 이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장모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다고 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이용해서 장모 집을 압수수색을 수십 번 해서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거 이상 피해 준 게 있다 나오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나중에 대선 자격이 박탈되고 국민의힘은 434억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기억하냐 모르냐, 뭐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국민은 판단하고 윤석열 후보를 찍든 이재명 후보를 찍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 판단 몫은 정치적인 판단의 몫은 배제한 채 검찰과 법원이 기소하고 재판해서 이걸 재단한다라고 한다면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 후보는 다음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조그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판결이고 이 판결은 두고두고 뭐 역사에 남아서 야당의 정적을 제거하는 판결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은 보전금 반환 문제 처음 검토하기 시작했고 또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벌써 이 선거비 먹튀 방지법을 지금 발의 검토 중이라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보존 비용에 대해서 반환하도록 해도 이거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현재 법상 없는 거죠. 없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네. 예전에 이제 광노현 후보 그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논란이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이 말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정당과 같은 경우 이게 보전 비용이라는 게 이게 전부 국민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충분한 재산을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당사 사는데 그 대출한 돈도 다 갚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도 보면은요, 100몇십억 정도의 수익을 낸 것이 이제 그 회계 선관위에 공개된 것을 보면 선거를 치렀기 볼 수가 때문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100몇십억 정도 수익을 예. 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434억 이거 반납한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당사 건물에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남아있는 이거 434억 내도 한 200억 이상 남고요. 200억 가까이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당사 건물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사 건물 가치도 뭐 400억 넘는 가치를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일도 없고요. 이 돈이 반환이 된 다음에 민주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서민들 복지나 이런 비용으로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환수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부당하게 가져갔으니까 국민들한테 다시 그 부분이 세금으로 돌아와서 예산으로 돌아와서 환수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요즘 예산안을 이렇게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환수될 금원들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잘 이렇게 쓰일 수 있을지 예산안 이렇게 심사하면서 잘 적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네. 만약에 환수를 이렇게 뭐 안 한다거나 버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당 보조금 같은 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예. 거기서 그냥 상계하는 거예요. 상계. 아, 예. 그래서 그만큼 깎고 주는 거죠. 더 이상 민주당 쪽에 들어가는 부분 그렇죠. 주지 예, 않겠다. 434억 원을 네. 깎고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먹튀를 방지하는 왜냐하면 이거를 환수하도록만 되어 있지 이것을 환수하지 않는다고 딱히 불이익이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여서
이렇게 그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쪽 얘기 들어봤고 국민의힘 얘기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말 사이 이재명 대표의 1심 나오고 나서 SNS에 굉장히 많은 말들을 많이 쏟아낸 바 있습니다. 그 버전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전입니다. 최고위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 관련한 민주당 등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검수 원복 시행령에 의해서 그 불순한 시도가 좌초된 것이죠.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아무리 총동원령을 내리고 여러 단체들을 모아도 인원이 안 모이는 이유가 바로 국민들의 높은 수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일입니다. 다음 주로 이제 좀 다가온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얘기까지 한동훈 대표의 한번 입장을 한번 들어봤고요.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명, 비명, 4월달 총선 후에 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이 총선 후에 잠잠했던 이 민주당 내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에 다음 달 1일입니다.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의 강연을 앞두고 있고 박용진 전 의원 내년 1월에 정계 복귀하고 있다고 하고 김경수 전 지사도 이제 귀국한다고 하고 비명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이 혹시 좀 혼란에 좀 빠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거겠죠. 저는 전혀 당의 혼란이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실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 당 전체로 위기가 퍼진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고 당 입장에서 보면 당 재산의 절반 이상을 떼어내줘야 될 판이고 그러면 당 조직 기능이 마비될 수가 있고 실제 당직자들에 대한 해고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대해서 싸우고 각을 지어야 될 시기이지 당 내부의 분열의 경우에는 아마 비명계 매장될 거예요. 비명계가 살아남지 못한 것들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야 될 때 이재명 대표나 야당끼리 서로 분열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비명계 중에서 목소리를 키울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목소리를 먼저 키운 사람은 먼저 집으로 갈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당의 문제다. 그리고 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문제이고요. 너무 430씩 4억 환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전례가 되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잡고 있으니까 그러죠. 3년 후에 정권 바뀌어보십시오. 국민의힘이 433억 반환을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요. 판사가 한 명이 이 판사가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고 앞으로 이건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쪽 여당 쪽에서도 아니 그렇지 개선에 않나요? 토해내야 된다 생각이신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10원 한 장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떨어졌으면 10원 한 장 장모가 피해 준 거 있어? 이거 수사하고 압수수색 100번, 200번 하면요. 토해내야 돼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잘못한 거 없다.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적 없다. 4,700만 원만 손해봤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했잖아요. 근데 그 4,800 주가 조작범들이 돌려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4,700 손해도 안 보고 23억의 수익을 얻은 거예요. 검찰 의견대로면. 이게 지금 김문기 씨 안다 모른다. 백현동이 압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하고 이 수준 차이가 엄청나지 않나요? 김혜경 여사가 17,000원짜리 6명하고 밥 먹은 거 10만 원짜리 가지고요. 벌금 150만 원이 나왔어요. 명태균 씨 500만 원 줬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기소돼서 재판받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무효돼요.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 한번 저희가 한번 이승훈 부위원장이 한번 들어봤고요. 어쨌든 비명계의 움직임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한번 저희가 한번 들어볼 텐데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혹시 유죄가 받는다면요, 다음 주에 뭐 비명계 움직임이 좀 힘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하면 좀 무리인가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대법원 확정 판결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633을 이야기를 했기 네. 때문에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이 될 수가 뭐 있는 3월, 상황. 4월 정도 될 수는 그렇죠. 있겠군요. 예. 그런데 이제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은 그 비교 대상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형량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아 왔던 면이 있어요. 물론 허경영 후보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나오긴 했지만, 예. 근데 위증교사는 판사를 속인 거거든요. 그리고 판사를 속인 거는 법관들이, 판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위증교사는 1심에서 실형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죄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방자치단체장 한 분이 1심에서 유죄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고, 현재로서는 아마 비명계는 차라리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을 바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안 가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일종의 레짐 체인지를 위한 권력 승계의 의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까 이승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어떻게든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지만, 지금부터 남아있는 재판들이 공직선거법보다 더 센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증교사도 만 해도 더 세고, 그 다음에 대북송금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갈수록 센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증교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까지 나오게 된다면, 아, 이대로 이재명 대표는 완주를 못하겠구나 하는 것이 민주당 안에서 인식이 퍼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최대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처럼 해서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물밑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다음을 승계하기 위한 그와 같은 작업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민주당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체제로 넘어가는 것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데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계속 갈 것이라고 봅니다. 아, 이승훈 부위원장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근데 사퇴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걱정되시면 국민의힘 특검 좀 받으세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잖아요. 뭐 공천 개입한 것도 없고 왈가할부한 적도 없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에는 김영선 줘라 했는데 당이 말이 많더라 하잖아요. 이렇게 이미 공개된 목소리까지도 거짓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골프 쳤다라고 기사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실에서 트럼프 때문에 골프 준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어땠습니까? 그 전부터 골프 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 골프 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현상들을 봤을 때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기소되고 재판돼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거야? 국민들이 지금 저작거리 민심은 그래요. 왜 김건희 여사는? 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어? 국민의힘은 재산 환수 안 돼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이다.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특검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저작거리 민심은 그대로 갈 겁니다. 네. 하나 더 제가 네. 바로 이어서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로 네. 2심 지연 전략 쓸 수도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고의 재판 지연 방지 모니터링 팀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의혹 제기와 수사 단계가 아니라 네. 확정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의혹 제기, 수사 단계를 다 거쳐서, 그리고 심지어 재판까지 거쳐서 확정 판결은 아니죠. 1심 판결이 나온 거죠. 아직 이제 근데 2심, 3심이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1심 판결도 다른 재판에 비해서 6배나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의 지연, 재판 지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법부를 굉장히 이것이 압박하고 또 사법부에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감시해서 그러한 것을 막겠다는 것이고요. 자, 의혹 제기, 수사, 재판, 1심 판결까지 나온 사안과 의혹 제기나 수사 단계에 있는 사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비교할 거고요. 우리나라 사법부라는 곳이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곳이 그렇게 권력에 민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저희도 사실은 좀 놀란 면이 있거든요. 이번 네. 1심 판결이. 근데 1심 판결의 의미는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이 입법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우리는 사법부야. 저는 헌법교과서에서 있는 바로 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번에 제대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두 분의 말씀 이번 주 뭐 넘어서 올해 뭐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계속 저희가 한번 지켜봐. 자, 지금부터 연예 사건 소식 짚어볼 텐데 먼저 축구 선수 출신으로 오랜 기간 방송에 출연한 송정국 씨가 깜짝 소식을 전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캐나다를 우선 들어가요. 왜? 형이 거기 이제 이민 갔거든요. 친형이. 제가 영주권이 나왔어요. 캐나다에? 네. 그래서 영주권 나왔어요. 저 형은 태권도 때문에 받았고 미리.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제가 그 자영업자로서 마지막 영주권자래요. 캐나다. 영주권을 다 없앴대요. 캐나다에서. 그럼 넌 가서 뭐 할 건데? 거기 가서요? 백수? 아니. 거기 시장이 되게 괜찮아서 축구 시장이 괜찮아서 가르치고. 그럼 이민 가는 거야? 아니 무슨 가보고 한번. 영주권 신청하려면 좀 계획이 있으셨어요? 형 할 때 그냥 같이 했어요.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신 적 있어요?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아니요, 저는 외국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또 만약에 가게 되면 또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 자, 홍 기자님, 이 들으신 대로 뭐 개인사로 뭐 이런저런 일 많이 송정국 씨가 겪었는데 갑자기 이제 캐나다로 가서 축구 쪽으로 새 출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 이혼하고 사실 그때부터 거의 뭐 자연인의 삶이라고 할까요? 이 MBN 아주 인기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이제 그 말하자면 집이 없는 생활을 하고 또 최근에 저렇게 캠핑카에서 생활을 하고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이혼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던 축구 교실도 거의 10억 원 손해보고 네. 접어야 했고 사실 간간히 방송제 나오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뭐 축구 교실하고 또 뭐 출연하고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 얘기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여전히 좋아한다고 하고 근데 또 캐나다 쪽이 그런 축구 시장, 축구 교실 시장이 괜찮다 해서 네. 형하고 이제 같이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태권도인 형은 먼저 나오고 이제 이번에 본인도 캐나다 영주권이 나왔다. 이게 캐나다 이런 형태 자영업자 영주권 형태의 마지막 어떤 행운을 잡았다. 이런 근황을 알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갑자기 또 캐나다를 간다고 네. 하면서 많이 놀라고 계신데 MBN 가보자고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하나 둘씩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씩 풀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요 이 깜짝 이민 계획을 언급한 송정국 씨가 보신 것처럼 캠핑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또 화면 보니까 이게 좋은 곳이기처럼 보이긴 하는데 영상으로 한번 마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7천 정도? 약간 투박하긴 한데 안에 공간이 좋아요. 이게 소파고 그다음에 이거를 눕히면 이게 퀸 침대가 내려와요. 네, 여기도 식탁인데 침대로 바뀌고 또 여기도? 사람 많이 오면은. 너무 좋다. 여긴 뭐야? 여기는 화장실인데 나는 잘 여기를 안 써서 그냥 창고로 그냥 에어컨도 되죠? 더울 때. 에어컨 히터 다 그러니까 집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너무 좋다. 그 여기는 애기들 오면은 만약에 2층 침대 제일 좋아하는 벙커인데 근데 혼자서도 나 여기서 그냥 혼자 자는 게 편하더라고. 이런 생활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좀 불편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뭔가 몸을 움직이고 바깥에서. 근데 아파트 생활도 해봤지만은 그거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지내죠? 지욱이 지아도. 지아가 18살. 지욱이 17살.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 진짜. 그러면 아까 아드님은 진짜 그럼 좀 직업적으로도 뭐 축구를 하시는 거예요? 얘는 지금 고등학교 가서 하고 있어. 아빠랑 할 얘기가 엄청 많겠는데요. 요즘 관해서? 요즘 엄청나게 물어보고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가르쳐달라 그러고 느꼈나 봐. 아빠가 그런 존재구나. 아무 때나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라 그래요. 나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 둘 얘기할 것들이 좀 몇 개 나왔는데 먼저 홍 기자님 일단은 주택이 아니라 7천만 원짜리 캠핑카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개인 사정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뭐 집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캠핑카 안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또 집을 구하는 것보다는 송중국 씨에게는 뭐 저렴한 비용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저게 이제 말하자면 자동차인 거예요. 저 자동차에 연결해서 저 트레일러를 타고 이동하면서 살고 있다고 네. 해요. 또 정말 어디를 가야 되면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저게 자동차기 때문에 트레일러 그 면허가 필수라고 해요. 그래서 저 차를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면허가 있어야 돼서 본인도 보니까 땄다. 약간 산에 있다가 여기 강에도 있고 그렇죠. 그러네요. 산에 있고 강에도 있고 또 뭐 지인을 만나러 가야 되면 또 저 차를 끌고 이제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예. 저렇게 이제 캠핑카 안 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 얘기도 나왔어요. 아이들도 여기 놀러 온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송지아, 송지욱 군입니다. 네, 지금 예능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릴 그렇죠. 때. 누나 지아가 정말 꼬마였는데 이제 아가씨가 됐다. 송정국 씨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골프하고 있고 또 이제 아들도 중학교 때부터 또 아빠처럼 축구를 하고 있고 또 이 아빠의 어떤 운동 유전자 이런 건 또 받은 건지 뭐 여러 가지 뭐 전에 들어오는 말로 보면 이 딸 지아 양도 골프 상당히 잘해서 상도 받고 네. 아들도 축구 열심히 한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비용도 아마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비용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은 임주혜 변호사님 뭐 사실 이 이혼을 하고 이 양육비 문제로 좀 두 부부 송정국 씨랑 이 박연수 씨가 전처죠 뭐 갈등을 겪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양육비 지급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연은 끝났을지라도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부분은 공동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지정되고 나면 그 상대방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2015년도에 두 사람이 이혼을 했고 2018년도에 이제 송중국 씨가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고백을 하기로는 예. 지금까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을 못하고 있어서 최근에야 한꺼번에 다 지급을 했다. 그 사이에도 양육비 지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박연수 씨가 SNS상에 이 부분 아이들 앞에서 한 약속만은 좀 지켜달라 제발 이렇게 글을 옮기면서 최근에 다시 또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또 양육비를 못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송정국 씨가 갑자기 방송에서 캐나다로 가겠다, 이민 가겠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이 박연수 씨 입장에서는 양육비 그럼 더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직 지금 만 17, 18세, 그러니까 미성년자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육비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 맞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되고 있는 양육비도 한꺼번에라도 무조건 지급이 돼야 되고 못 받은 부분이 있다면 성인이 되어서라도 이 부분은 또 지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지금 당장 뭐 이민을 간다고 해도 사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어디서나 돈 같은 부분은 충분히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고 하더라도 송정국 씨가 거기서 뭐 나름의 직업을 가지고 충분히 비용을 마련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양육비는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 이제 지급해야만 하는 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연수 씨의 분노정 경고라고 이모티콘까지 한번 봤는데 뭐 둘 사이들 어떻게 될지 또 가장 중요한 게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좀 바르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 다음 사건 볼 텐데 홍 기자님, 이 동방신기 출신의 시아 준수 아마 한 번쯤 다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한 여성 BJ가 이 김준수 씨를 협박해서 수억 원을 갈취했다는 소식이 좀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김준수 씨가 어떤 사적인 만남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만났는데 당시에는 김준수 씨 말이 BJ인지 몰랐고 본인이 이제 손톱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 2020년 9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말하자면은 거의 만 4년 넘게 101차례나 걸쳐서 8억 원이 넘는 돈, 정확하게 8억 4천만 원을 갈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했고 주었느냐? 이제 만난 이후에 2019년에 만났는데 그 만났을 때 어떤 사적인 대화, 사생활 대화 이런 것들을 녹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대중에게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이제 돈을 달라고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속사의 말로는 이 여성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냥 연예인은 이렇게 사실이든 아니든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기사 하나만 나가면 네. 그대로 끝 아니냐. 그러면 이미지 회복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반하여 나는 잃을 게 없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100차례 정도에 걸쳐서 8억 원 넘는 돈이다 보니까 거의 그렇게 생각해도 한 번에 800만 원 이상 아닙니까? 그런 돈을 계속 줘 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 김준수 씨가 한 4년을 그렇게 입금을 하다가 먼저 이 여성을 공갈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고 경찰이 수사를 했고 심지어 이제 경찰 수사 끝나고 구속되어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 단계에 있습니다. 자, 얘기 듣다 보니까 뭐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일단 변호사님 일단 통화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가 가장 좀 궁금한데 이 여성의 그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 협박의 정도라든가 피해 금액이 상당합니다. 8억이 넘어요. 그렇죠. 김순수 씨가 최소 101차례 이상 공갈을 당하고 1호를 통해서 갈취한 금액이 8억 4천만 원 상당이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구속 상태에서 이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김준수 씨가 공갈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그 수사를 진행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것이 바로 피해자의 마약 혐의입니다. 마약 혐의입니까? 네, 그 지금까지 확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 마약을 구입하는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공갈 범행을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마약 투약 대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피해자 또한 김준수 씨 외에도 다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제가 정확히 뭐 어떤 내용인지는 뭐 구체적으로 취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홍 기자님 어떤 대중도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을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김준수 씨 측에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김준수 씨 측은 정말 그 여성이 어떻게 보면 협박에 먹힌 겁니다. 내가 이거 그냥 이게 보도가 되더라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어떤 왜 그런 여성을 만났어 하겠지 이런 생각에 이제 계속 돈을 주다가 본인 말고 피해자가 6명이 더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해서 이제 경찰이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마약 수사까지 옮아간 상황인데 이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은 여러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마약이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같은 혐의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4년에 걸쳐서 이렇게 거액의 돈을 뜯긴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소속사 입장에서는 김준수 씨는 피해자일 뿐인데 그리고 고소를 한 사람인데 지금 그 추가조사에서 나왔다는 마약 혐의를 연루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근거 없는 김준수는 아니다. 네, 전혀 아니고 그리고 말하자면 그 녹취록의 내용에도 어떤 그 오해를 살 만한 부분, 뭐 마약을 뭐 권하고 하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강경 대응을 하겠다. 지금 피해자라는 것을 조금 정확히 인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체 뭐 어떤 통화가 있었길래 5년에 걸쳐 101차례에 걸쳐 8억 4천만 원을 뜯겼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지 저희가 한번 계속 취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요. 이 가수 이명웅 씨 얘기를 저희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경쟁이 뭐 BTS 못지않다고도 뭐 하는데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 콘서트 앞두고 사전 예약 티켓 구매 스미싱 문자가 돌고 있어서 주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12월에 콘서트가 있는데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이 콘서트는 아직 사전 예매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시작이 안 됐는데. 시작되지 않았는데 문자로 오는 겁니다. 이런 콘서트에 초대한다. 근데 거기 링크가 있어요. 눌러서 가보면 예매 사이트 홈페이지가 있는데 심지어 그 맨 위에는 임영웅 씨의 어떤 동영상도 있고 뭐 무슨 석은 얼마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또 그 아래는 진짜 임영웅 씨 홈페이지처럼요? 말고 다른 가수들의 콘서트도 예매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 씨 팬들의 경우 지금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살 수 있나 혹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클릭했다가는 예매를 하면 진짜 표는 받을 수 없는 거고 정말 돈만 허공으로 날리는 그런 상황 스미싱 문자입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좀 보면 좀 가짜 같은데 하는 티가 안 날까요?
그게 홈페이지가요? 보면 자세히 보면 좀 엉성하다고 해요. 자세히 봐야. 네, 그런데 만약에 중장년층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윤영웅 팬인데 이걸 남보다 먼저 예매할 사전 수 예약이야. 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이제 흥미와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낄 거고 그런 급한 마음에 보면 일단 홈페이지에 어떤 구성을 갖추고 있고 다른 가수 예매창까지 열려 있다 보니까 이거 진짜 예매 무슨 사이트다. 구매 대행 사이트인가? 네, 볼 구매 수도 대행 있겠군요. 사이트가 이렇게 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다른 가수도 아닙니다. 임영웅. 우리나라에서 이게 어떤 티켓이 공개됐을 때 굉장히 많이 몰리고 네. 예,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수잖아요. 많이 사랑받는 가수라서 더욱더 이런 사기 업체에서 임영웅 씨를 이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임재 변호사는 굉장히 이게 이 불특정 다수로 보내지기 때문에 임영웅 씨 혹시 팬들 지금 이 방송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누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막을 방법 없습니까? 그렇죠.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과학기술에 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된 과학기술이 우리 삶을 풍요롭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어떤 사기 범죄를 점점 더 교묘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문자 정말 교묘하게 진짜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속일 수 있습니다. 사실 사기 범죄의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은요. 우리가 나서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예매할 수 있는 그 예매 사이트 외에서의 이런 예약은 사실 불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조심해야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이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요. 이 표를 되판다고 하면서 이 티켓을 또 판매하는 게 기승을 부릴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판매된 티켓 가운데는 실제로 막상 가보니까 좌석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좌석 자체는 받지도 못하고 큰 거액만 날리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암표 판매 내지는 불법적인 스미싱 문자를 통한 사기 범행 우리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네. 미리미리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보는 수. 웬만하면 이런 문자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으로는요. 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야탐령 살인 예고 아마 얼마 전에 한번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경찰도 출동하고 많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임재 변호사님 이 피의자가 며칠 전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는 관리자였습니다. 예. 이제 본인은 이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렇게 야탐역에 흉기 난동글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충격적이죠. 이에 대해서 사실 막대한 민사 책임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흉기 난동글을 올림으로써요. 정말 많은 경찰 인력이 야탐역 인근에 배치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저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장갑차 보이시잖아요. 네. 이 장갑차가 출동하는데도 당연히 다 우리의 세금,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 주유비까지 더해서 그리고 이 많은 인력들의 어떤 출동에 대한 비용들 합산하면 최소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수천만 예상이 원이요?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 해당 지금 이 가해자에게 민사 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실제로도요 지금 이 사건 이전에도 어떤 흉기 난동글 살해 협박을 예고하는 그런 글들을 올려서 형사처벌과 더불어서 민사 배상 청구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 단계 등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공권력이 남용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걸 강조하면 이런 범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 4천만 원대, 이번에 3천만 원대 많은 사례가 있었네요. 어쨌든 이 피의자 신문 마치고서 이 유치장 들어가면서 이 저희 카메라에 한번 잡힌 게 있습니다. 영상 짧게 한번 보고 오시죠. 혐의 인정하세요? 게시글 왜 올리셨어요? 실제 범행하려고 하신 거예요?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약 529병 경찰관 기동대나 형사기동대 또 그 순찰차, 장갑차 등 또 저희 사이버 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했고요. 사이트 운영자 등을 수사하던 중에 사이트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홍보를 위해서 이 살인 예고를 작성했다라는 진술을 듣고 피의자로 특정한 다음에 위치를 추적해서 서울 소재 한 상가 건물에서 피의자를 검거를 하였습니다. 자기 홈페이지 사이트 홍보하려고 협박을 올렸다가 아마 수천만 원 물게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보니까 4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 물어냈다고 하는데 이번 건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당시에 그 출퇴근길에 야탐역 인근의 시민들이 굉장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했어요. 그랬겠죠. 야탐역이 사람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단순히 여기에 경찰력, 투입된 인력에 대한 비용이나 뭐 장갑차 출동 비용만으로 사실 그 피해를 금전적으로 다 배상할 수 없을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천만 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청구가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이와 더 큰 문제는요. 만약 이 사람이 나 낼 돈 없다. 나는 지금 돈이 없다고 한다면 그 비용을 실제로 또 청구받는 데까지 집행에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민들의 공포감 그리고 불안감 이런 불필요한 어떤 이런 노동력의 이용들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민사 책임을 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공짜 놀이다가 거액무료지게 생겼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폭등하던 배추값이 안정세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포기당 10,000원에 육박했던 배추값이 최근 60% 넘게 뚝 떨어진 건데요. 갑자기 배추값이 떨어진 이후 가을 배추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정부 할인과 함께 유통업체들이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김장철 고물가 잡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졌다 해도 지난해와 대비해 금액이 턱없이 높아서인지 시민들은 아직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호남 지역의 배추 수급이 본격화되면 가격이 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금보다는 1, 2주 후에 배추를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조언을 전했는데요. 김장으로 겨울을 대비한다 할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겨울철 김장은 필수 요소인 만큼 하루빨리 물가가 안정화돼서 우리 모두 추운 겨울을 든든하게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마라톤에 참가한 로봇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스트 대학 연구진이 만든 사족보행 로봇 라이보2입니다. 강아지처럼 생긴 로봇이 도로를 달리는데요. 오르막과 내리막 코스는 물론 다리도 건넙니다. 이 라이보2 그간 보았던 보행 로봇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세계 최초로 로봇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42.195km나 되는 풀코스를 완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족보행 로봇은 모래나 산악지형 등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지만 에너지 소모가 많아 빨리 방전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전에 라이보1도 지난 9월 37km 지점에서 방전돼 마라톤 완주에 실패한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라이보2 부품을 경량화하고 제어 장치를 개선해 완주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주행 시간이 가장 긴 사족보행 로봇으로 거듭났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 등을 탑재해 재난 상황 등에 활용되도록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네요.